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미국 대선 판세 그리고 미국 대선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 이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고 그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지난번까지 나오셔가지고 전당대회 이후에 해리스가 치고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조사가 많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쨌든 해리스가 계속 전반적으로 우세한 건 맞아요. 그런데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합주에서 어떤가. 근데 경합주는 좀 엎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일단 절대적인 수치보다 추세가 중요하고 경합주에서 특정 주가 특히 중요하고 뭐 이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그 CBS하고 유거부 조사 뭐 자주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전체 등록 유권자 3,129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해리스가 52, 트럼프가 48. 그래서 해리스가 4%포인트 앞서가요. 그런데 이게 역시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4%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좀 괜찮은 숫자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경합주를 좀 쪼개서 보면은 경합주 7개를 따로 봤을 때 여기서는 더 좁혀져요. 51대 49로 2%포인트만 앞서가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그전에 비해서는 나아진 건가요, 그래도?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MBC인데 MBC 조사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그동안 조금 뒤쳐져 있었는데 최근 MBC 조사를 보니까 해리스가 또 리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어서 MBC의 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CBS 유거부 조사고 이번에 이제 MBC 같은 경우는 49대 44. 그래서 5%포인트 앞서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해리스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봤더니 흑인 여성들이 지지세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흑인은 뭐 압도적이고 뭐 여성은 이제 특히 낙태권이 이번에 경제, 이민, 낙태 이 세 가지가 키 이슈잖아요. 이번 그 선거에서 의제인데 이 특히 흑인층들은 뭐 당연히 예상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성층에서 힘입어서 지난 7월만 해도 한 32%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8%니까 16%나 오른 거예요. 엄청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 조사를 한 MBC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2001년, 그러니까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호감도가 30%포인트 급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5%, 6% 한 자릿수 호감도가 올라간 적은 있어도 이렇게 16%, 30% 이건 쉽지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제 부시에 대비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나. 그런데 해리스한테 좋은 조사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건 어제 밤까지 제가 봤던 숫자들이고 여기 오기 직전에 뉴욕타임즈가 공개를 했어요. 오늘 지금 뉴욕타임즈 앱을 여시면 바로 볼 수 있는 건데 뉴욕타임즈와 세이나대가 공동으로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합주에서 세 곳이 또 트럼프가, 그러니까 선벨트 지역에서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어요. 선벨트 지역이면 조지아하고 예,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뭐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2016년, 2020년 다 트럼프에게 몰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를 빼고 6개 경합주라고 조사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선벨트라고 묶이는 곳, 그러니까 특히 어느 쪽입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쪽에서 조지아까지 해서 2%에서 한 5%포인트가량 트럼프가 앞서가요. 트럼프가 앞서는 네, 트럼프가 앞서가요. 조지아에서도? 그래서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16명이니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 19명이라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누구든 반드시 이겨야 되는 데가 펜실베니아고 그 다음에 꼽는 게 조지아입니다. 조지아가 16명. 그리고 애리조나는 11명이긴 한데 여전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 트럼프가 뭐 한 2% 혹은 5%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스, 세나대 공동조사라서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해리스가 전체적인 지지율에서는 해리스가 조금 앞서 나가는 조사가 더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경합주를 보면 이게 지금 아직 박빙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2016년 그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었었던 그 당시부터 여론조사가 굉장히 신뢰도를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개선했다고 해도 2020년도에도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얼마나
못 맞출까 욕먹기 싫어서 다각도로 이제 각 언론사들이 분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니까 항상 평균치를 좀 내고 그리고 과거에 이 지역에 투표하던 사람들의 행태가 어떤지까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또 그 툴을 이용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예요, 이거는. 네. 그랬더니 노스캐롤라이나 그 지난 경합주 나온 거죠. 저기 지금 그림 표 나오네요. 노스캐롤라이나가 2016년, 2022년 계속 트럼프를 밀었던 곳인데 지금 타이 동률로 나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결과인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항상 이겼는데 이번에 해리스와 동률이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애리조나, 조지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썬벨트 지역, 그 빨갛게 된 데가 트럼프가 조금 앞서가고 있고 나머지 또 4개 지역은 해리스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 근데 여전히 오차범위 아니다. 이런 표를 어저께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그래도 지난 2주 전에 비하면 해리스가 맞아요. 다 높아진 걸로는 나오네요. 네. 저게 약간 TV 토론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TV 토론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지난 네네. 10일 날 TV 토론이 있었고 네. 제가 그 전에 방송할 때 이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걸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역시나 TV 토론이 압도적으로 해리스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TV 토론 트럼프가 더 잘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딱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트럼프. 본인이 자기가 더 잘했다고. 내 인생의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연설이었다, 뭐 토론이었다 이거. 저도 보고서는 역시 트럼프다운 답변이었구나 싶은데 심지어 이제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도 물었을 때 해리스가 잘했다고 압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대선 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토론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표심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못했으면은 저 후보가 좀 잘했으면 말을 좋겠는데. 잘 못해서 그렇지. 진짜 얘긴데 제대로 못 보여주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더 결집하죠 오히려. 그래서 압도적으로 해리스가 토론 자체만 봤을 땐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나온 게 다 그 뭐 17일부터 21일까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반영이 많이 안 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 여전히 큰 의미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큰 의미는 없었다. 이겼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또 미국에서 경제 전문가들만 대상으로 한 이 대선 조사가 있어요? 네, 좀 재밌는 조사인데 그 CNBC가 지난 17일 보도한 건데요. 경제 전문가만 따로 뽑아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경제만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냐, 약 그 2가지 갈래 질문들을 하는데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TV 토론 이틀 뒤부터 조사를 한 3일 정도 한 거예요. 근데 27명인데 이 안에는 투자 전략가, 뭐 경제학자,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이분들을 좀 추적 조사하는 것 같아요. 같은 그룹을 모아놓고 뭐 한 3개월, 뭐 4개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의 어떤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일단 48%가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1%가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을 점친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니라 가능성. 그런데 지난 7월 조사 때, 같은 조사 때, 그 당시 이제 아직은 바이든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 바이든이 48대 35로 트럼프가 완전히 앞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를 붙여놓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했더니 해리스가 한 7%포인트 앞서는 승리 가능성.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트럼프가 되면은 주식시장, 마켓, 주식시장하고 경제 자체는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전체 국가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더 좋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가엔 트럼프가 좋은데 나라의 해리스가 더 좋으니까 솔직히 경제 빼고는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해리스가 나을 것 같아라는 게 이 27명의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군요.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27명. 네. 근데 우리가 한참 전에 방송할 때 트럼프가 첫 번째 암살 시도 있었을 때였어요. 그 성조기와 파란 하늘 같이 보이는 그 사진이 등장했을 때. 7월 13일이었나 그랬죠? 그랬죠. 네. 그때의 암살 때문에 이거 트럼프가 모멘텀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었고 물론 바이든 사태란 다른 이벤트 그 다음에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또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별로 없는 건가요? 1차 암살 시도 때는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틀 뒤에 열렸던 공화당 전당대회 이미 트럼프는 대통령이었어요. 맞아, 공화당 전당대회 그 자체 분위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암살 시도까지 있었고 그 멋진 사진이 나오면서 아 이거 폭력만은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가 된다라고 이제 거의 도장을 찍어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사태로까지 사실상 이어진 거죠. 바이든 사태, 이 암살 시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일이었고 바이든 사태가 2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엄청난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 사태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해리스로 선수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 2차 암살 시도는 생각만큼 크게 일단 우리나라 언론 보도만 봐도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 외국 언론을 미국 언론을 제가 매일마다 좀 살피긴 하는데 1차 암살 시도 때는 굉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오긴 나오지만 그때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미 트럼프든 해리스든 지지율에 이미 선 반영돼 있어서 이 2차 암살 시도가 별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1차 암살 시도가 워낙 컸고 이미 결집할 사람들은 다 결집했기 때문에 이번 2차 암살 시도가 크게 여론조사상은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팩터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영향 없을 거다. 이미 그 TV 토론이 아무 영향이 없었던 것처럼 뭐 암살 시도도 물론 같은 뭐 요인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미 극단적으로 양측이 결집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징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 반응도 참 재밌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약간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배가 부를 때는 뭐 통합, 뭐 좋은 긍정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좀 급하고 이러면 어려워지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제 욕하기 시작하죠. 1차 암살 시도 당시에는 통합을 얘기하고 나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점잖은 언어를 했어요. 언어를 발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과 해리스가 꾸미는 공산주의 좌파 수사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 공격이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암살 시도 자체가 바이든, 해리스 너네들 때문이야. 니네들이 자꾸 날 마녀 사냥하고 수사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암살 시도가 있었어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화이트하우스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가 극명하게 달리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뭔가 좀 쫓기고 있다는 인상은 분명하죠. 분명하네요. 네, 실제 뭐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해리스가 앞서가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이제 1차와 2차 암살 시도 사이의 어떤 큰 변화라고 할까요? 네. 그 이후에 반응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네. 저 뉴욕타임즈 보다 보니까 그 트럼프에 요즘 몰리고 있는 상황이 사실 선거 캠페인도 굉장히 이상하고 극단적인데 뭐 사람들이 예전과는 달리 트럼프의 그런 여러 극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또 저러냐 피곤해 이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개랑 고양이 오하이오에서 잡아먹는다는 얘기 트럼프가 네네. TV 토론에 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도 있고 그거를 로라 루머라는 어떤 그 인터넷 방송인인데 네. 극단적 주장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 방송에서 보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로라 루머라는 여성이 90년대생인가 그런데 지금 나오네요. 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몇 개만 읽었는데도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앞뒤 논리가 맞는 건지 예를 들어 911 그 테러도 네네. 그 외국에서 뭐 공격해서 벌어진 일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부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뭐 일종의 자작극이다 이렇게까지 미국 네. 내부 미국 정부가 관여된 네. 그런 인사이드에서, 완전 음모론이네. 완전 음모론이에요. 인사이드에서 벌어진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 그러니까 네. 자작극이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영어를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정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하이오 지금 그 TV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해가지고 바로 팩트 체크를 당했죠. 예, 진행자로부터 트럼프가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최근에 또 가장 중요한 그 노스캐롤라이나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 이제 주지사 후보가 있는데 흑인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를 흑인 나치라고 한 10수년 전에 그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전에 무슨 포르노 무슨 사이트인가 이런 데다가 자기는 흑인 나치 노예제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놓은 사람이 지금 주지사인 거예요. 주지사가요? 주지사 후보예요. 주지사 후보. 네. 공화당 후보.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사람을 지지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하이오 뭐 애완견을 먹는다부터 지금 이 로라라는 그 로라 루머라는 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음모론자. 하는 극우 유튜버라고 할까요? 뭐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게다가 노스캐롤라이나 그 중요한 경합주에 주지사 후보가 흑인 나치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노예제 뭐 노예를 사고 팔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런 악재들이 지난 2주간 엄청 쌓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갑자기 그러다가 막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꺼내기 좀 민망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국회 출입하는 기자였는데 그 선거 때 후보들을 쫓아다녀요. 그러면 서울부터 제주까지 쭉 지역을 쫓아다니는데 어떤 특정 후보나 당대표를 쫓아다닐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굳이 받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서울에서 한 얘기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맞아. 그 당시 취재할 때 뭐 기자 해보셨겠지만 아니 왜 같은 얘기 반복해 지겨워 죽겠네 이러면서 기자들이 나중에 취재도 안 해요. 아까 한 얘기 그대로 했어 막 이러면서 서로 그냥 뭐 밥 먹으러 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네, 뭐 경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어떤 캠페인에서는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몇 가지 의제들이 워낙 많지만 그까지 추려서 가장 강력한 것, 가장 강력한 한 방이나 혹은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2주간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한 놈만 팬다가 아닌 거잖아요. 너무 많은 이슈들을 계속 문제 제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이슈들이 참 많아서 뉴욕타임즈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었나 봐요. 아무리 이제 뉴욕타임즈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매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전략이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유대인 행사를 트럼프가 찾아갔어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진다면 거의 뭐 당신들 책임이야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뉘앙스는 내가 2017년부터 이제 대통령 하면서 4년 동안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도와줬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좀 그 호응을 해야 돼. 이번에 많이 도와줘야 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진다면 니네들 책임이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노골적인 언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한바탕 그 미국 언론에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자신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유대인마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맥락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한 TV 토론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만 지금 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이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어쨌든 초조하게 쫓기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은 계속 드네요. 네. 로라 루머라는 그 사람은 지금 트럼프 캠페인하러 다니는데 전용기 같이 타고 다닌다면서요. 전용기에 같이 타고 다니고 트럼프와 이렇게 약간 그 스킨십 같은 걸 하는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냥 너무 친밀한. 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사람 간의 적당한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게 친구인지 가족인지 연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스킨십, 손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등의 위쪽이냐 좀 아래쪽이냐 뭐 이런 것들. 언론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둘은 너무 좀 친하다. 그리고 그 지금 트럼프 와이프 멜라니아인가요? 네, 멜라니아는 지금 같이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같이 전용기 타고 다니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렇고 누가 봐도 너무 별로다. 그러니까 저 여자랑 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반박하고 있죠. 나를 도와주고 있는 여성이고 정말 올바르고 현명하고 스마트한 여성이다. 이렇게까지 옹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좀 실제 유권자들한테 중요한 멀쩡한 이슈는 없나요? 뭐 아까 낙태 이슈 잠깐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네.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뭐 이슈라는 게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경제 이슈는 늘 똑같은 것이고요. 우리도 항상 뭐 먹고 살기 힘들다. 가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경제 나아지게 해달라.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경제가 항상 큰 이슈고 여전히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은 낙태 문제, 그리고 해리스의 가장 큰 약점은 이민자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이슈에, 어느 의제에, 어느 정책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제 투표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쨌든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고 지난 11일부터 시작이 됐고
앨리바마주에서 우편 투표를 시작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가만 사전 네. 투표 엄청 일찍 시작하네요. 우리는 10일 대선 며칠 그렇죠. 전에, 우린 3일 전인가? 우리 한 일주일 아, 전쯤에 일주일 뭐 전인가요? 하는데 네. 9월 10일 날 앨리바마주에서 우편 투표가 시작됐고요. 이 직접 가서 하는 직접 투표, 네, 우리 사전 네, 네. 투표처럼 그런 거는 이제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20일에 시작했고 직접 가는 것도 직접 벌써 가서 시작한 네, 거고. 맞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미 투표가 시작된 거군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 해리스가 하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 이미 투표 사실상 시작됐는데 이미 늦어서 나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일 날 일단 세 개 주에서 대면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어떤 식으로든 대면 투표든 뭐 우편 투표든 간에. 그래서 10월 달 되면 거의 40개 주에서 다 일제히 실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사전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도 이제 사전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선거 때 보면은. 그런데 BBC 방송에 따르면 2012년에 사전 투표율은 33%, 그러니까 네. 한 12년 전에. 근데 2016년 대선에서 이미 40%. 어.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69%, 거의 70%. 70%가 사전 투표를 한 거예요? 엄청났어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죠. 코로나였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때구나. 이제 안 가려고 했던 상황이고 못 간 상황이어서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지난 2022년 중간 선거 때는 어땠느냐? 그때는 코로나가 좀 풀렸던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거의 50% 사전 투표율. 선거, 뭐 하원 의원 선거 네, 같은 네, 네. 것들. 그래도 50% 정도가 네. 사전 투표를 했다. 2년 전에 뭐 아. 그 언론마다 47%다 50%다 얘기 나오는데 거의 하여튼 절반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다라는 거니까 아마 이 투표율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거의 절반이니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뭐 10% 20%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민주당은 기본이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도 왜 약간 우리도 이제 어떤 좀 보수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 잘 안 하고 딱 현장에 가서 당일에 투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표 성향이 좀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그게 약간 정치 성향하고도 맞물리는데 공화당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막 환영 이런 입장은 아니었는데 점차 이게 비율이 높아지고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공화당에서도 사전투표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런 네네. 상황. 예전에 뭐 음모론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우편 투표인데 그게 뭐 사라지거나 아니면 뒤바뀌거나 뭐 이런 음모론은 어느 나라나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개표 조작설 계속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화당도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니까 이런 분들은 사전 투표보다 당일 투표를 더 신뢰하죠.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투표 성향이 확실하게 갈렸었는데 이제는 공화당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투표일이 오기 전에 사실 상당 부분 승부가 결정이 나 있을 수도. 예를 들어 50이면은 거의 뭐 그렇죠. 사전 투표가 50%면은 우리가 이제 11월 5일 날 우리 시간으로 6일이겠네요. 그때인데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도 이게 중요한 데다가 또 사실은 11월 5일 날도 중요하겠지만 한 2020년 대선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일부에서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72시간 정도 제 느낌상 2박 3일 정도 걸렸던 느낌인데 이번에도 또 특정 주에서 주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르게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는 수개표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조지아 굉장히 민감한 주인데 그렇죠. 네. 몇백만 표를 수작을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텐데 그래서 아마 그 당일날 결과를 알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네.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 손이 좀 느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수작업해도 네. 밤새서 다 해내는데 우리는 뭐든 빨리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는 지금 TV 토론은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추가 TV 토론 트럼프는 안 하겠다고 안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했죠. 그래서 해리스는 이제 저번에 성적이 나름 괜찮았으니까 다시 하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전 투표 시작됐다. 그래서 대신 그 CBS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CBS 60분은 뭐 워낙 오래된 프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뭐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각각 인터뷰에서 1시간씩 내보내는 그런 거는 생각 중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뭐든지 받겠다 막 이런 건데 어쨌든 60분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시에 1,7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시청률이 높은 그 프로라서 아마 트럼프가 저번에 TV 토론도 약간 조금 뭔가 걸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말은 더 베스트 스피치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혹시 트럼프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또 최근에 렉스 프리드만이라고 제가 잘 보는 그 팟캐스트 있는데 네. 거기서 트럼프를 출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롱폼 인터뷰라고 그렇군요. 2시간, 3시간 계속 인터뷰하는데 보통 IT 기업가들 뭐 일론 머스크니 네네. 뭐 샘 알트만이니 이런 사람들 하다가 갑자기 이방카 트럼프가 나오더니 그 연이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나왔어요. 아, 이방카도 나왔군요. 네, 이방카가 그 렉스 프리드만하고 친하대요. 아. 옛날부터 잘 알던 친구라고 엄청 축혀주더니 아마 이방카 통해서 섭외한 것 같은데 나와서 하는데 네. 또 그걸 보니까 또 엄청나게 트럼프를 멋있게 묘사하고 트럼프는 그렇죠. 그 탄압받는 어떤 네. 성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던데 또 몇백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듣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방송은 뭐 라이브가 아닌 이상 편집의 힘이니까 그 그렇죠. 사람을 어쨌든 멋있게 만들어주려면 또 한없이 멋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CBS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거 없이 이제 아마 하게 된다면 할 텐데 악시오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만약에 이제 해리스와 그 트럼프가 이 CBS 60분을 받게 된다면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시청자들이 보는 마지막 토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남은 시간 동안 벌어질 변수 중에서 지금 큰 게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금 전면전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고 그다음에 거의. 북한은 핵실험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 핵실험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작년부터 들었기 때문에 감흥이 저처럼 맨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감흥은 없습니다. 정말 작년부터 그 전해부터인가 하여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7차 핵실험 무슨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 약간 늑대 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어쨌든 미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 대선이 워낙 중요하고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시기를 본다면 이 직전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김정은이 언제 할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직전에 하면서 뭔가 한 방 확 흔들어 놓는 그런. 근데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해리스한테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권당에서는 뭔가 관리를 하고 위기 관리라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이후에 뭔가 벌어진 다음에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내내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 뭐 거의 한 10배로 전략적 인내를 했죠. 오바마 때보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면 7차 핵실험이라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해리스한테는 유리할 게 없다. 네. 나쁠 것이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는 어쨌든 다시 얘기하겠죠. 이렇게 핵을 가진 사람과 우린 친하게 지내야 돼. 내가 재임하는 동안 김정은하고 잘 지냈고 푸틴하고 잘 지냈어.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내가 강하다라는 자기의 어떤 기본 어젠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되겠죠. 중동은 어때요? 중동 역시 해리스한테 불리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자지구 문제 때문에 그 아랍계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되면서 조금 더 뭐 투표를 할까 말까 약간 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 문제가 어쨌든 그 확전이 되면 될수록 지금 바이든 해리스 정부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플러스가 된다기보다 누구한테 이제 마이너스가 되냐를 봐야 되는데 해리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요약을 제가 해보자면 해리스가 그래도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승기를 잡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추세가 그렇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낙태권이나 이민자 이슈에서 그래도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트럼프가 캠페인을 워낙 초조한 나머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중동 문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같은 이런 국제적인 악재는 해리스한테 더 많이 있을 것 같다. 네, 그 악재가 만약에 더더욱 발생한다면 해리스한테 마이너스일 것이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트럼프한테 플러스라는 뜻은 아니고. 그건 네, 아니고요. 네, 네.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그래서 해리스 당선 가능성은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보다 조금 더 높아진 거예요? 지금 경합주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더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그냥 동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률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리조나나 조지아 같은 데는 12,000표, 13,000표, 어디였죠? 그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2만 표, 뭐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당시에 10,000표, 20,000표 차이라는 건 정말 0점 몇 %포인트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합주만 본다면 누가 이길 거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여전히. 10,000명의 미국인들이 전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이 정말 현실이 그렇게 참 볼 수도 있어요. 안타깝긴 합니다. 네. 네.
12,000표, 15,000표 이런. 그래,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그래도 트럼프가 더 유리한 거라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쪽으로 옮겨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덜 유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추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 어디 제가 외신을 여러 개를 읽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당장 투표한다면 그래도 트럼프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오늘 당장. 오늘 네. 당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상 그 지지율만 봤을 때 바이든이 훨씬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열어보니까 굉장히 박빙이었더라. 그래서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여전히 트럼프가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밖으로 해리스가 이겨야지 이길 수 있다고 제가 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그 CNBC 27명의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 이제 해리스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다. 비겁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오늘도 냉철한 분석 감사드리고요.